최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었죠. 그런데 트럼프의 승리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까지 약 10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각종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정책 건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보면은 M7 종목 간의 이 확실한 어떤 편차가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렇게 연초에 이 주가가 안 좋은 것은 작년 11월, 12월 달 과다하게 올라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도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일부의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런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미국 증시가 지금 홍영커 얘기대로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역시 고용시장도 탄탄하다. 예. 그리고 소매 판매도 어제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가의 기본은 펀더멘탈의 얼굴이 되겠죠. 예.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게 크게 예상한 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투자자들이 서학개인분들이 투자한 내용 중에 테슬라를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또다시 증권사가 권유해서 이게 또 최대 보유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 증시가 M7의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을 굉장히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작년에는 같이 올랐어도 올해는 프래그멘테이션이 진행된다. 그렇죠. 그래서 AI와 관련된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슬라 주가는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김채연 PD께서 아마 애플,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면 주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2%가 빠졌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거의 장 마감에 조금 올라갔네요. 그래도 M7 주식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번에 또 미국의 혹한 때 이게 충전기의 문제가 그렇죠. 돼서 이 테슬라 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되면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정적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기회로 저가의 기회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게 진짜 위기 상황이냐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 다시 테슬라가 트래픽 매일 들어서 예. 저가 매수를 권유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주식을 많이 사는데요. 근본적으로 체험한 리스크라든가 전기차의 충전기 문제 그리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영합 여건이 중국이라든가 이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저가 매수를 단순히 추천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이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예,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1번에 대한 자막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심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비트코인 관심이 높은데 사실 비트코인은 오늘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승인할 때 이건 본래 밸류상의 문제다. 밸류 불안정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시각과 달리 이렇게 신중을 계집사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요. 아직 자막이 안 나오네요. 자막 제작이 아직 안 된 됐습니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넣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가치 불안정 문제는 동일하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자금이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오늘 아마 최호박 해석께서도 지적했습니다는 현물 ETF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죠. 이익이 그렇죠. 굉장히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과도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론 시각은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가상 화폐의 화폐를 빼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 그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기대를 일으키는 게 화폐 기능을 부여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지 않느냐.
SG가 승인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과대 기상을 낙관론을 나왔던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 화폐를 빼자. 그러면 앞으로 대체 화폐로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기능을 이렇게 차단시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오늘 4만 달러, 사실 장중에 4만 달러가 붕괴될 이렇게 조짐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다른 시각이죠. 그렇죠. 4만 9천 달러 갈 때 20만 달러 간다. 그런데 지금 4만 달러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지금 이제 나오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 자막이 아마 네이버에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요. 먼저 설명했으니까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트럼프의 이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 이후에 국내 증시에서 이상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이 미국의 대선은 11월 5일까지니까 10개월 동안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는 측면에서 자 아이오와 코커스에 나오는 이런 그 조짐들, 트럼프 때문에 나오는 조짐들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차원에서 정책 자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이오와 코커스에 트럼프 후보가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죠. 이름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트럼프 불확실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성 자금, MF 자금이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예. 쉘터 자금들이 증가하고 있다 레포트 됐습니다. 그만큼 불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작년 11월 초에 나왔죠. 예. 근데 국내 증권사가 서든스탑이 얘기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외국 자본이 한 8조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우려했던 사실 그 서든스탑이 이렇게 지금 차원에서 트럼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 압승을 거두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정치색을 띠고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모든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곧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증시 안정이라든가 하는 그쪽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이 나왔는데요. 아주 시기적으로 적정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이 나온 이후에 어제 외국인 자금은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빠지긴 했지만 국내 증시가 그나마 어제 소폭이나마 상승을 기록하는데 굉장히 도움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10억에서 50억 이제 늘리는 문제가 나왔죠. 예. 그 자막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티세를 좀 폐지하는 문제, 요거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문제, 그리고 상속세를 인하하겠다는 문제 다 검토가 됐던 거죠. 어찌됐든 이 문제는 사실 시기적으로 아주 적당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애초에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었죠. 증벌적으로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후에 사실 공매도 금지라든가 이런 게 연장선 차원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는 방안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시기적으로 적정했고 이것은 선언 내지는 정책 방향을 했는데요.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금투서 폐지 문제는 예.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야당도 이것은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도 나중에 사실 집권을 잡으면 증시가 떨어지고 우리의 성장 사다리든가 이런 게 어려워지면 굉장히 본인들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문제는 야당도 반대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서든 스톱 문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든 스탑 문제에 대해서는 이 선제적인 차단이 중요합니다. 이미 서든 스탑이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이렇게 옹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서든 스탑이 조짐이 나타났는데 서든 스탑은 뭘까 하는 점에서는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이러면 트럼프가 되겠죠. 코커스 압승 문제 이런 요인에서 해외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다가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중단되고 곧바로 유출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압승을 하고 그때 코스피에서 한 9천억, 1조 원 정도 빠졌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조치가 나오고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나와서 어제는 코스피가 한 1,000억 정도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해서 좀 논화되는데요.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모든 이렇게 서든스타 문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고 직접적 원인이고 실물 경제 침체 상황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서든스탑이 발생하면 실제로 각종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의 낙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예.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우려되고 있고 국가 채무 문제, 그다음에 실물 경제 위기 문제 다양하죠. 근데 서든스탑이 무선적인 것은 이거 선제적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은 저게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중증 복합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서든스탑이 왜 발생했을까 하는 이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서든스탑은 조짐이 나타났을 때 이번 예. 것처럼 나타났을 때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사전에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될까 하는 그 측면을 오늘 정부에 나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 가지고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거에 위기가 발생했던 서든스탑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왔던 과거에 한 84개국의 서든스탑 발생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위기가 발생한 국가의 교훈을 삼아서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과 그다음에 그 보완적 방안 같은 것을 오늘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을 때 이 서든스탑 현상 발생 조짐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이틀 전부터 발생 조짐이 나타난 겁니까?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모든 투자는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예측하면 빼는 거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예측하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나쁜 행위는 뭐냐면 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은 왜 이렇게 MMF라든가 쉘터 자금이 높아지느냐. 앞으로 예상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게 되겠죠. 방향성만 알면 어떤 식으로 하는 되네요. 앞으로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이번에 공화당의 전통 기치를 갖춰가지 않겠다. 무원칙주의다. 그리고 무조건 되고 바이든 대통령 보복이다. 리벤지 보복이다. 하다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는 불각될 수밖에 없죠. 예. 자, 우리는 대환경에 의존합니다. 국내 증시의 외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나타난 조짐이 우려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앞겨 10개월입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오면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더더구나 사실 한국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예.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 자 트럼프 리스크는 딱 두 가지. 중국과 관련돼서는 일기 때 중국에 대해서 대중 정책을 댔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죠. 이 사람은 뭐냐 말씀드렸습니다는 중국은 악이다. 근원은 공산당이다. 이거 트럼프가 당선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트럼프는 비동맹주의를 원칙으로 하다. 과거 전통적으로 한국과 우호관계야 동맹관계야? 그렇지 않다. 자 한반도 주둔군 당신들이 혜택 받았으면 돈 내. 안 내? 김정은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당선되고 나서 압승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중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저거 나 때문에 떨어졌다. 나 때문에 떨어졌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리스크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자 나는 김정은과 사랑한다. 관계가 좋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관계 그다음에 북한적 리스크를 볼 때는 한국이 뭐냐 앞으로 트럼프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든가 11월 5일 날 당선돼서 트럼프 정부가 되면 한국이 뭐냐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자금을 한 9천억 서든스탑의 조짐이 나타났던 거죠. 예. 이 문제가 앞으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틀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긴 했지만 트럼프 리스크 이미 글로벌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중국을 제약으로 치죠. 음. 트럼프 리스크 보면 자금 빼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작년 말부터 미국의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중국 자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이렇게 바이든에도 이긴다. 또 공화당의 코커스 문제가 다가올수록 압승이 기대된다 하다 보니까 글로벌에서는 자금에서 보면 미국의 편향적인 국가들은 좀 증시가 좋죠. 그다음에 중국의 트럼프가 해서 악으로 치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화경제권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것은 김채연 PD께서 다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일본 증시 리스크와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특집을 해줬죠. 그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특집했는데요. 글로벌 자금 흐름 보면 지금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 소위 Great China Exodus에서 이 자금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 쪽에서 일본 증시로 들어가서 오늘 특집을 이렇게 김채연 PD가 시청자분한테 꾸며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은 인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빠지거든요. 한국은 뭐냐? 홍콩과 함께 가장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뭐냐?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국 쪽으로 갔긴 갔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정치적인 글로벌 자금으로 볼 때는 홍콩의 항생지수와 함께 예. 중화경제권에 속하니까 현 정부의 대정책에 있어서는 미국 편향적인데 우리 경제 구조라든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이게 중화경제권에 속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퀘스천을 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의 압승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지경학적 위험이 이 부각된 점도 외국인이 주목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험은 아마 전쟁을 국가를 치르는 국가로 보면 가장 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연초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현재 전쟁을 치르는 국가가 40개국입니다. 이 모양새 저 모양에서 국가가 치르는 국가도 있고 내전을 치르는 국가가 40개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2년 전서부터는 동유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지금의 남부아시아까지 파키스탄까지 해서 이런 되는 상태에서 자 대만의 총선거 이후에 지금 라이 힝도 미국의 편향적인 사람이 됐죠.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뭐냐 대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문제가 사실 한반도 문제와 함께 동북아의 지경학적 위험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트럼프가 자 중국에 대해서 사실 그 제약시하는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동맹관계를 이렇게 엮여는 결국에는 커플링하는 그래서 김정은까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지경학적 위험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사실 국내 정치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조짐이 보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꼭 좀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11월 당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될 이후에는 이 문제는 지경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가 강하고 펀더멘털이 좋다고 하면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더라도 서든 스톱 같은 조짐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펀더멘털이죠. 그렇죠. 미국도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부 사람이 연초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미국 경제 침체된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2분기에 마이너스까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지난 11월, 12월 달 올랐던 부분엔 기술적으로 이제 펀더멘털은 지금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게 소매 판매라든가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트럼프 리스크라든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한국 경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완충시킬 때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우리 펀더멘털 좋을까? 우리 펀더멘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작년부터 피크 코리아, 요새 피크 차이나에 이어서 피크 코리아에게 나오죠. 예. 그리고 거기에 중국에서 자금 이탈 문제를 그레이트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에 지금 뭐냐 서든 스톱 조짐과 함께 한국도 그레이트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 그래서 GK1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게 아주 이런 상태인데 펀더멘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나라 안팎에서 피그 코리아 얘기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생산함수에서 자 인구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제들 이렇게 여도 이제 출산을 증대시키겠다는 대책이 이제 나오는 거고 야도 어제 나와서 좀 오늘 아침자 신문에 세게 쓴 것 같아요. 예. 근데 본질이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해준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자본 보겠습니다. 자본 보면 전부 규제하니까요. 규제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밖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설 보면 자본 장비율이 굉장히 노후화된다든가 토빈 큐시 레이셔를 이렇게 보면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죠. 우리가 가장 생산성 있는 자본이 우리는 넣어야 되는데 예. 전부 규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니까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50% 이상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주식 팔아야죠. 우리가 보니까 삼성전자 잘 가다가 그걸 파니까 사실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의 종합주가에서 볼 때는 코스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이제 국민의 주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 주가 돼서 좀 돈을 버시겠다고 한번 삼성전자 했는데요. 이 징벌적으로 50% 해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도 지금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되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면 사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국내 생산성에 생기가 도는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을 국내 투자해야지 왜 미국에 투자합니까?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인데요. 총 요소 생산성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을 가장 이렇게 애청해 쓰는 김홍건 부장이라고 계신데요. 참 이 방송을 통해서 생산성별로 해서 각국의 어떤 성장률의 명암을 좀 따져봐라. 언제 한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총 요소 생산성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냐?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누가 한국에 하겠습니까? 진볼적으로 돈을 좀 벌면 거기에 증세에서 때려버리는데요. 모두가 국민들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은 잘 살보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교육 받고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돈을 버는데요. 그게 무슨 죄가 졌습니까? 진볼적으로 때려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나갈 수밖에 없죠. 나갈 수밖에 없죠. 자본 나가, 기업도 나가. 한국에서는 도넛 현상, 공동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규제가 넘으니까 요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부정부패, 금융사고 많이 나오죠. 지도층들이 사고에 대해서 자기 책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자, 우리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익을 얘기하고 그게 자기의 사익이다. 그런데 무슨 당대표라든가 국익 하는데 무슨 국익입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소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국면이 된다. 심각하죠. 한번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예. 최근 한해온 골드만삭스가 202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만삭스는 한국에서 어떤 입장일까? 우리가 알기에는 친여나 친야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의 선두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 지금 좌파냐 우파냐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구미에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브리핑 하는데요. 공식적인 브리핑 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이 돼야지. 무슨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브리핑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한번 충격적이죠. 그렇죠. 2026년 연평균 2%인데 예. 이거 24년도 60년대 가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필리핀에도 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냐? 감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죠. 예.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자, 이게 이제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언론에서 감세를 예를 들어서 상속세 폐지하고 금투세 폐지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재원이 없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재원 조달 대체로 합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 언론에서 뭐냐면 지금 상속세가 감소할 땐 보존 재원을 마련했는지 해가지고 X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다른 대체 자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금 똑같이 국민들의 세부담은 줄어들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앞으로 증시가 부양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감세 문제는 보완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 차원에서 상속세가 감소가 될 때, 금리가 감소될 때 재원은 보장됐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다른 재원 보완하려면 어떻게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완화하더라도 다른 세금을 넣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사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리 유세 언론들의 지금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얼마 주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민청을 통해서 글로벌 솔루션 사실 우리나라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돌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되려면 생산성별로 됩니다. 여기도 중재에 해당되고 거기 벵글라데시에 이때 월 연간으로 $100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최소 임금 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민청을 통해서 글로벌 해법을 하는데 생산성별 임금이라든가 이게 유연하게 조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정부패 척결해야죠.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보완돼야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처음 타이틀에서 나온 5대 리스크,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마무리 멘트 전해주시죠.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감세 방안은 이렇게 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좀 5대 000 리스크를 해서 예. 사람과 관련된 리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해서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중국 특파원이 좀 안 돼가지고 전태 박성 시간을 더 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를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바이든 이후에 지금 너무 미국의 편향 쪽으로 가는데요. 바이든 이후에 대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부터 준비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진핑 리스크도 준비해야죠. 너무 미국에 갈 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제약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균형적 시각을 가져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 리스크도 지금 상태 초강경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김정은 사랑이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대화 관련해서 사람과 관련 리스크고요. 대내 리스크입니다. 나머지 사람과 관련 리스크예요. 대내 리스크인데요. 완전 민감하기 때문에 시장 자본의 양해를 구하고 근데 추측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모든 리스크 해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요. 사람 리스크는 투명하고 지도자일수록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해당되는데요. 여의 문제는 당 차원의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내 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와 야와 관련돼 있다. 여는 당 차원의 이상의 문제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방송에 민감한 상황, 시청자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그 다음에 사실 김정은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리스크 해소해야 이렇게 해야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방안 이것이 선순환되면서 한국에서 서든스탑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각종 위기가 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든 스톱을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리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